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녹화하는 영정호토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전 계기로 한 러시아의 어떤 사회 성격, 근대사 정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지난번에 저희들 혁명 20일에 이제 고문 역할을 맡으신 박명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문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에 입고 온 옷이 너무 좀 난하다든가 방송에 나오기에는 맞지 않다든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방송 멘트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뒤에 이제 소품 배경 설정 색상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이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표준적인 규격이라든가 수요에 맞추긴 좀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박명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새겨 듣도록 하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반영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관심을 이제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서울대학은 이제 신문학과라고 하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지금은 무슨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뀐 것 같은데요. 그때 대부분이 저희 친구들이 이제 신문기자가 되든가 방송국으로 가든가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직종을 택한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 생활을 안 하고 일로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보고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언론 분야에 종사하려면 그냥 신문기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신문기자도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게 됐는데, 제가 외모고시 칠 때 이제 3차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1, 2차 시험 치고 나서 3차 면접은 이제 전직 대사들 또는 현직 대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있고, 몇 사람 모여서 소그룹으로 집단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의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전직 대사, 현직 대사 같이 있는 면담하는 자리에서 좀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당신은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기자나 되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기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제가 쪼아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적당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기자는 그런 게 없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결론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나는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기자가 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좀 문제점을 교정해 나오도록 하고요.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늘 8월 24일이니까 정말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푸틴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푸틴이 이제 히틀러 흉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침략 야욕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히틀러는 1941년에 모스크바 문턱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1942년에는 스탈린그라드, 그러니까 모스크바보다 더 동쪽에 있는 스탈린그라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동안 50몇 개 나라하고 싸웠는데, 푸틴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푸틴한테, 야, 너는 정말 히틀러나 나치 독일이 악랄한 놈들이긴 한데, 니는 그 근처도 못 간다. 그 정도 군사력 실력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8월 24일을 기점으로 제가 일주일 전, 10일 전 전화와 갖다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부터 이것도 해봤더니 정말 아무 변화 없습니다. 전선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가 공세를 취한다고는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전에 돈바스 공세 하던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분규 내지는 소규모의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대 규모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크다고 해봐야 대대 규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쪽 헤르손하고 크림반도 쪽으로 지금 주공을 형성해서 주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구 돈바스에서는 주력을 상당히 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빼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당장 그렇게 빠른 공세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도 러시아군들도 상당히 이제 방어 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어느 쪽도 선제 공격을 해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상황인데, 정말 한심한 거는 6개월이 됐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전선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었던 거는 바로 어제던가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플랫폼이라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화상으로 진행됐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명확히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크림반도에서 끝내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한다, 교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 때는
최소한 러시아군이 2월 24일 공격하기 그 전, 개시하기 그 직전까지의 영토의 문제, 현상 유지를 갖다가 유지한다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젤렌스키가 표방했습니다만, 사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는 8년 전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를 모두 되찾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블라핑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세로 전면적으로 나와서 수주 안에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장악할 여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연말까지 아마 계속 전투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회의에서 젤렌스키가 저렇게 표방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들이, 외국의 언론들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아니고, 거기 대통령실 보좌관이라든가 장관급 서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요 한 2주 동안에 서방의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미국, 영국에 발목 잡으면서 계속해서 뭐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이런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다가, 요 한 2주 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갖다가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 의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1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크림반도 사태에 대해서 국제회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서방에 대놓고 이걸 갖다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도록 해보자라는 외교적 교섭을 벌이자고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서 이제 전쟁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 첫째,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푸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을 겁니다. 일단 가능한 대로 계속 전쟁을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림반도가 왜 이렇게 그 민감한 문제가 됐었냐면은, 물론 크림반도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영토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지구촌, 국제사회 인정하지 않죠. 근데 불법적으로 약탈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그 땅을 돌려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즐긴다거나 아니면 지지한다거나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국제적으로 이게 분명히 8년 전에 병합돼서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력을 써서라도 우크라이나가 되찾아와야 된다. 따라서 그 전쟁은 합법적인 거고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크림반도 쪽에 있는 군사 기지를 급습한다든가 강습에 의해서 폭격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군도 상당히 주저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군 무기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사거리도 늘어났고요. 하이마스 80km짜리밖에 안 되는 걸 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크림반도나 지금 2월 24일 이후에 러시아군이 빼앗은 그런 영토는 수복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8년 전의 영토까지 이제 탐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미국의 의사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서방의,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태도가 요 한 2주 동안에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 말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전쟁이 뭐 약간 필요하다는 그런 내내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렇게 국도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는 지금 중단을 한들 우크라이나가 얻을 게 없죠. 지금 더 깨지나, 더 이제 파괴를 나가나, 그게 한 달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앞으로 한 달 이후의 상황이나, 그게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는 한 6개월 동안 쭉 전투를 이어나가면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형편없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편없냐면은 지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이건 조금 오래된 뉴스이긴 합니다. 러시아에서 지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발사된 미사일이 곧바로 다시 그 포대로 돌아와서 이제 폭사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장치라든가 이게 어떻게 설정했길래 저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계 최강 까모프 50이라는 이제 공격용 헬기, 이게 지금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공군기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인도 같은 나라가 소련에, 러시아의,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무기에 굉장히 의존해 있는데 국방산업 시스템을 거의 아마 러시아 무기 체계로 이제 거의 도배를 했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번 실전에서 러시아 무기들이 저런 식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은 러시아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전 세계 무기 시장이 상당히 이제 동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막 무기 박람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푸틴이 나서가지고는 지금 전진선에서 잘 싸우고 있고 러시아군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너뚜리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죠.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정도 10분의 1밖에 군사력밖에 안 된 저런 나라를 갖다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러시아군의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와 유사한 시기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는 이제 박람회를 할 형편은 못 됩니다만 수도 키우 안에다가 노획한 러시아제 무기들을 쫙 진열해 놓고 이제 관람객들하고 보게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싸움, 외교전, 그 다음에 실제 전장에서의 전투, 그 다음에 정보전, 심리전, 이런 게 이제 온갖 전투 형태가 이제 난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첩보 당국에 의하면 과거에 러시아가 시리아 쪽에서 전투를 할 때라든가, 그루지아라든가, 아프간이라든가, 요때보다도 훨씬 전투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전, 심리전 같은 데서도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고 있다. 물론 정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전적으로 컴퓨터한 시설들을 대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죠. 우크라이나 자체의 실력 가지고는 저렇게 정밀 타격을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선은 그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대표님이 이제 거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연말까지 간다. 그러니까 특별한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상태로 지지부진 그냥 전투는 이어갈 거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마스 같은 다인장 로켓이 한 16대가 지금 확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270이라는 게 9대. 그러니까 다인장 로켓이 한 25대 지금 구비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러시아 같은 군사 대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불과 25대의 다인장 로켓으로 이렇게 지금 전선의 상황을 바꿔놓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군사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 정도의 의아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데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황을 놓고 보자면 아마 충분히 그런 지위를 획득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세평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25대 정도 가지고도 이 정도로 잘 싸웠는데, 너가 만약에 배 정도, 그러니까 한 지금 25대인데 이걸 50대 내지 100대 정도만 갖추고 있다면은 전투가 아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제 장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그 다음에 꽤 고위직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하는 말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발칙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자존심을 훼손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고 6개월의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러시아와 전황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투, 그리고 앞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자신의 찬 그런 논평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투는 그런 식으로 현재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전 전선에서 러시아가 손을 놓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헤르손 구역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나오니까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의 서쪽 해안 쪽에 가까운 도시들을,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조그만 마을들이죠. 마을들을 수개 정도 점령했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뜨고 있고요. 다만 확실히 이제 주력이 돈바스에서 헤르손, 크림반도 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최근에 그 이줌 서쪽이나 남쪽, 그다음에 바흐무트 그 근방에서 러시아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격 공세에 나왔는데 전부 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격퇴당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미국의 전쟁연구소의 지도에 또 나타납니다만 전혀
변동상이었고, 설사 국부적으로 러시아군이 조금 얻어낸 땅이 있다 하더라도 불과 수백 메다, 1km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한 뉴스에 따르면은 크고 작은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격퇴시켰다, 러시아군의 공세를. 근데 그걸 막 공세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게, 군사 용어에 이제 강행 정찰, 위력 정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되게 중대나 대대 단위로 이제 운영될 때가 많은데, 전면 공세 같으면 수개 여단이나 수개 사단으로 한꺼번에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고 학대 국민에서 이제 예비대가 도입되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진짜 공세인데, 지금 이제 국부적인 작은 공세들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떠보기, 간보기라는 거죠. 과연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와 있는가, 그런 걸 떠보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찝쩍거리는데, 그 찝쩍거리는 수준도 거의 전부가 격퇴당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는 일단 셰베르도네스크와 리시찬스크를 잡았기 때문에 막 그 정도로 안정화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헤르손하고 크림반도 쪽으로 이제 대공세가 시작되니까 그쪽으로 주력을 옮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보병이나 기갑 전력이 있는 종대라든가 그걸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일은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전투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군의 파괴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급선, 그 다음에 지휘소, 연료 저장소, 탄약고, 레이더 기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을 할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막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함이라는 거, 대레이더 미사일을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줬기 때문에 그걸 아마 M29 미국이 장착해서 공중에서 아마 날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떴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위치에 러시아군 레이더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갖다 확인이 이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웃기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러시아군이 레이더를 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이더 기지에 레이더를 끄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이 겁이 나가지고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식별되기 힘들겠죠. 레이더 송신 장치 이런 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실은 전투기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역으로 자기들도 우크라이나군의 이동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또는 공군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최근에 러시아군의 기지 폭발이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약화됐다가 아니면 러시아군이 잘 싸워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지에서 열을 발산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전력을 가동한다든지, 레이더 자체에 수신 주파수를 맞춘다든지 하는 그 기능을 갖다가 지금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이제 오늘 대표님 방송에서도 이게 오래 못 갈 거다, 곧 이제 항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복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서방이 정말 푸틴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지, 그까지는 서방이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오늘 방송의 이제 핵심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은 그렇다 치고, 그럼 러시아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유엔의 소위 말해서 5대 상임이사국의 수장이자 냉전 시대의 미국과 어깨를 겨누면서 세계 체제를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이제 삽질에 연속이면, 그 다음에 싸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침략 국가로서의 그런 완전 꼬리표를 완전히 달게 됐죠, 이번에. 근데 이걸 이제 감아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대륙을 아시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옛날에 황제, 지금은 국가 문장도 그렇습니다만, 독수리가 머리가 두 개죠.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서쪽 유럽, 동쪽 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대륙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혁명 시기, 그 다음에 레닌과 스탈린의 어떤 독재, 공산당 독재 시기, 그 다음에 옐친의 시대,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어떤 초창기 단계, 그 다음에 푸틴의 일당 독재 지배 체제, 굉장히 이제 정치적 색깔은 다르죠. 그 다음에 정치 체제의 어떤 구조나 기능도 다릅니다만, 이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없을까?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왜 러시아 사람은
이런 악랄한 짓, 단 한 번도 시민사회의 어떤 그 자유, 인권이 융성해지는 상권 분립이 보장이 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시절을 단 한 번도 향유하지 못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러시아인의, 러시아 정부가 아니고 러시아 사람의 인식 구조에 팽배해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혈관 속에 있는 피, 그 피가 서방 진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개로 요약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러시아인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지정학적 어떤 그 상황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포위 공포증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보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을 침략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노이로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옛날 때부터. 물론 18세기에 스웨덴이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졌고,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갔다가 또 격퇴당했습니다. 20세기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들어갔다가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여하간 소련이라는 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큰 거의 세계대전급에 준하는 그런 전쟁을 이겨낸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는 형편없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들은 뭔가 고립되고 유럽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서유럽 국가들과는 보조를 같이 할 수가 없는, 항상 자기들은 변방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언젠가 우리는 서방한테 당할지 모른다, 이런 강박관념들.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EU가 러시아를 잡아먹겠다든지 러시아를 갖다가 자기들 밑에 종속시키겠다든지 그런 어떤 권력적 음모를 갖다가 한 번도 행사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그 제조건 하에서 이 포위 공포증이라는 거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공산주의를 하던 그 시기,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민간인 하나가 죽었죠. 그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이 사람이 사실은 푸틴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딸이 아마 테러를 당해 죽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게릴라들을 보내서 또는 발러 분자들이 저지른 테러냐, 아니면은 자작극이냐,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거냐 말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그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물론 그 딸도 어떤 정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알렉산드르 두긴을 죽이려고 하다가 뭐가 이제 잘 안 맞았겠죠. 그래서 자기 딸이 탄 차가 폭파되는 광경을 두긴이 지켜보는 그런 사진도 지금 인터넷에 떠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러시아인의 이제 그 고정관념 속에 남아있는 게 포위 공포증이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토 사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죠. 캐나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저도 캐나다에 가봤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인적이 좀 드문 대평양 같은 데를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자기가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지평선이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러시아 요 최근에 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러시아를 꽤 방문했었죠. 특히 이제 제가 군사 마니아였기 때문에 주로 우크라이나 지역, 2차 대전 때 격전지였던 우크라이나 지역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스탈린그라드 포함해서 모스크바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전 하면서 조그만 그 마을들, 그게 지금 굉장히 익숙한 게, 제가 그 마을들을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치 같은 거 파악이 안 되면은 지도를 일일이 뒤져야 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마을들을 제가 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익은 도시들, 지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러시아의 대지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서유럽처럼 온난한 기후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죠. 영하 30도, 영하 50도.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베로얀스크라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연중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70도입니다. 평균. 최하가 아니고요. 근데 최하 기온은 어디 있냐? 그것도 내가 아마 시베리아 쪽에 있는 오이메아콘이라는 도시인데, 한때 마이너스 83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운데,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하냐?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지독하게 춥고, 이런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체제가
항상 착취하는, 민중을 갖다 착취하는 그런 체제가 계속 수백 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땅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정치 조직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소위 말해서 인민을 위한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라든가 그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가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영토 사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지금 러시아인들의 이제 그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땅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하간 이 땅이 좋든 싫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폴레옹 군대나 히틀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처절하게 싸웁니다. 자기들은 그 땅 위에 살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꼭 그렇진 않은 게, 만약에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스탈린그라드까지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은 땅이 동부 쪽에 러시아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동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 포함된 우랄산맥 그 좌측에 있는 땅보다 몇 배나 많은 땅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뭐 스탈린이나 정부기관이 다 도저해가지고 새로 공화국을 세우면 그건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유럽의 러시아를 누가 장악하는 건 문제인데 아직 단 한 나라도 성공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가? 그냥 자기 땅에 대한 어떤 그 귀속 의식이죠.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만큼 철저한 나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같은 데서 그 참전 용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돌아가셨겠죠. 그때 만났을 때 93, 94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 누가 스탈린 체제, 그런 공산주의 체제 지도했을 건데 왜 그렇게 죽도록 나치 독일하고 싸웠냐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치 독일과 처절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 소련 체제를 지켜준다면은 스탈린이 자기들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온 가족이 죽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절하게 독일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 체제는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일찍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거죠. 이민이 자연스럽게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탈출에 가까운 막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사상이라는 거, 영토를 떠나지 못하는 거, 그 대륙. 그래서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뭐냐? 이러면 대지의 음원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계의 어떤 그 자기들과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다. 라는 게 이제 영토 사상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주로 메시아 사상인데요. 이 메시아 사상이 결국에는 영토 사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 그리고 과혹하기 짝이 없는 이 대지, 여기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사상체계, 강력한 복음을 가진 어떤 주님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이 메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신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레닌이고 스탈린이고 그 후에 나오는 공산당 서기장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왜곡된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300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다시 자기들을 불러줘서 옛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종교 신적인 개념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대륙을 갖다가 지배하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독재나 탈법, 탈선 을 인정해 주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정 러시아, 그 다음에 혁명 시기, 그 다음에 공산당 지배하, 그 다음에 공산당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러시아 연방시대, 단 한 번도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웠다는 게 옐친 정도였을까요? 근데 결국 옐친도 그다음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계자를 제대로 지명하지도 못하고 푸틴한테 정권을 넘기고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지금까지 러시아인의 어떤 의식구조를 지배하는 사상,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포위공포증, 지정학적 어떤 조건은 숙명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그 영토, 그 영토에 영원히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 영토 사상.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영토 안에 있는 그 나약한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규합해서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막연하게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 이런 게 이제 그 응축적으로 결합된 게 지금 러시아인의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오래 살던 그 일본 기자를 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기자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말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과 독일하고 달라서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다음 이러이러한 질서를 지키자고 하면 독일,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자기 어떤 사고 체계나 그다음에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들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레닌과 스탈린과 그다음에 푸틴과 이런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 받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푸틴 보십시오. 아마 최장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 뭐 스탈린보다 더 오래 집권할 수도 있겠네요. 예, 언제까지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이란 한 개인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보드카 먹고 체스 두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회상, 일반적인 범생 이들의 사회상 그거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는 국가 체계라는 게 하나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 체계가 내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하고는 전혀 정합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인간이 지배하건 어떤 정치 체제가 들어서건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3요소의 어떤 병폐 그걸 갖다가 고질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하고는 영원히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인데 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뭐 설파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엮어서 하나의 이제 이론 체계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요런 세 가지 요소가 지금 현재 러시아인의 의식 구조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요 구성인자들 아닌가 그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만약에 이런 그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서유럽과 같은 또는 일본,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런 나라들과 유사한 그런 정치 체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박상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우익 중의 일파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푸틴의 러시아가 우익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익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되레 짐작하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좌파 정권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러시아인의 혈관에 흘러왔던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아마 생물학적으로 DNA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처럼 아마 변하지 않을 거다. 완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래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에 투사해서 보자면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싸웠거든요. 중국에 수모를 당하고 삼전도의 굴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를 땅바닥에 3번 찍어서 피가 날 때까지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걸 중국한테 당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죄하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한 적도 없고. 6.25 때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온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정권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과 임진왜란 때 한 번 쳐들어왔고 근세에 있어서 그냥 협박에 의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를 강탈한 일본. 그냥 결국에는 전쟁을 했다. 싸워봤다가 2번 정도 싸웠네요. 그건 4,000년 동안.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만 가지고도 쌩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러시아적인 어떤 그런 편협성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가 말씀드린 그 3요소에서 탈각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갖다가 비교 평가해서 균형 감각 있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성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러시아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면요. 자, 그러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군인들을 수만 명이 죽게 하고 나라를 건져줬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 아들이 괴롭히니까 중국하고 장사를 못 해먹겠다. 이걸 갖다 미국 관리들한테 읍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별로 싸우잖아요. 4,000년 딱 2번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고 앉았거든요. 이거는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사고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의 DNA에 러시아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고질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들고 있다면 우리는 윤석열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한 논하기 전에
우리 체내에는 이 바이러스들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코로나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살아날 수는 있겠죠. 이 바이러스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한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이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